안녕하세요. EBS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원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응 아주 뜨겁고 좋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요, 교과서 진짜 제대로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야기는 어쩌면요 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대학 수석 합격을 하면서 전국 1등을 하면서 저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라고 언론상에서 최초로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대답할 거니까요. 네,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지금 현재 제주도 도지사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원희룡 도지사님이 언론상에서 처음으로 자기는 수석 합격한 비결이 뭐냐? 네, 저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던져놓은 이후로 계속해서 교과서 위주, 교과서 중요하다. 이 수학 테마틱강을 한번 넘겨보세요. 다 교과서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데 저는 하나하나 꼬집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선생님은 뭔데 교과서를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까? 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제 자랑을 조금만 해도 괜찮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네, 저는 교직이 지금 한 13년 정도 되는데요. 한 10년 정도로 거의 교재를 많이 썼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분이 아마 검색해 보면 어느 정도 알만한 좀 유명한 교재도 많이 썼기도 했고요. 이 짧은 교직 경력에 비해서 교과서를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을 2번을 썼습니다. 2007 개정 교육 과정에서 교과서 참여를 했었고요. 또 최근에 2009 교육 과정에도 참여를 해서 교과서 쓰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집필을 하다 보면요 정말 많이 배웁니다. 교수님과 배우고, 뭐 제가 또 수리논술로도 좀 이렇게 전국 단위 강의도 하고 전국 모의고사도 막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모두가 다른 게 아니다. 수능, 내신, 이 논술 모두 다 큰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험들이 많아서 교과서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보자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어때요? 좀 너무 식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 마음을 조금만 열어놓으시면 우리 같이 보호자로 오신 어머님, 아버님 모두 저랬었지, 수학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아쉽다, 그때 김원중을 만났더라면, 이렇게 약간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교과서 진짜 제가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보기도 아니고 진짜 제대로 보기.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크게 2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 제대로 활용하기고, 두 번째는 또 교과서적으로 공부를 하랍니다. 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 제가 교과서에 대해서 강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FM대로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자. 역시 제가 생각하는 하나하나 꼭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교과서 제대로 활용하기는 크게 선생님이 3가지로 잡았어요. 교과서의 표현을 정확히 숙지해라. 두 번째, 교과서의 스토리 전개를 읽자. 세 번째, 개정 교육 과정을 정확히 반영한 교과서를 믿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역시 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요 여기 인솔 하신 부모님께서도 기억할 만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이 지금 뭐예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이 정도만 나와도 수포자들은 이 정도는 다 압니다. 전국에 있는 수학을 싫어하는 분들도 다 판별식 정도는 들어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ax 플러스 bx 플러스 c = 0. 이 식에서 d를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합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지금 막 침을 꼴딱꼴딱 넘기는 친구들 있어요. 시킬까봐. 네, 시키겠습니다. 네. 첫 번째,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d가 0이면 중근이고, d가 0보다 작으면 두 허근을 갖습니다. 자, 숙지하고 계십니까? 네. 자, 이때 d는 왜 판별식이라고 하고 b제곱 마이너스 4ac인지는 보이십니까? 이 빨간색 제가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있죠. 우리가 이 근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구해진 식이 저렇게 되는데, 그 루트 안에, 근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이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고, 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부분이 없어져서 중근이 나오고, 그 루트 부분 안에 음수가 나오면 허수란 걸 이제 배우게 되는데 허근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 0. 자, 이 근을 판별하라고 하면요, 이건 어떤 종류의 근입니까? 자, 3가지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입니다. 자,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a는 2고 b는 3이고 c는 마이너스 2예요. 자,
어떤 근이죠? 네,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해보면 금방 양수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수학 물어볼 줄 알았으면 안 올 걸. 이런 생각 네, 하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꼴 0. 자, 이건 어떻습니까? 네, 중근 나오고요. 중근 나오는 건 특징이 왼쪽이 어때요? 완전 제곱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세 번째, 이제 눈치껏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서로 다른 두 허근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b제곱 마이너스 4ac 보면 음수가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하나 퀴즈를 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꼴 0. 너무 빨랐나요? 네, 자막 처리 안 된다고요? 예, 안 된답니다. 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꼴 0. 어떤 근이에요? 아, 네. 정말 이거 우리가 지금 1시간 동안 리허설을 한 줄 알겠습니다. 네.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1과 2 나오는 거 간단히 알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3학년 학생에게 제가 기를 불어 넣어 드리겠습니다. 이 기 괜찮습니다. 나름 제가 기 통합니다. 자, 봐주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까? 자, 제가 문제 낼게요. 이거 맞추면 바로 그냥 네, 대학 제가 그냥 같이 하이패스로 같이 갈까요? 네. 자, 123 x제곱 플러스 자막 처리 안 됩니다. 456x 마이너스 789 이꼴 0. 이것의 근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요? 네, 좋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정확히 맞췄습니다. 왜 그러죠? 너무 큰 수에 현혹될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죄송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요. a하고 c가 부호가 반대면 무조건 양수 나오게 돼 있어요. 맞나요? 네, 이렇게 물으면 다시 할 수 있어요. 우리 옆 친구한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거 또 이게 화면 방송 안 된 것처럼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123 x제곱 플러스 456 x 마이너스 789 이꼴 0은 어떤 근일까요? 네? 실근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 네. 왜 그러죠? d가 얼마인데 그래요? d 값이 얼마인데? 아, 예. 너무 커요. 네. 실은 이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만 알면 우리는 그 근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정도 수학이라면 아버님 다시 한번 공부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자, 근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x제곱 플러스 2ix 마이너스 2 이꼴 0에 판별식의 값의 부호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0보다 크대요. 양수가 나왔어요. 네,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계산 다 올바르게 해놓은 겁니다. 네, 양수 나옵니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는 건가요? 이런 건 질문 정말 많이 받아봤어요. 정말로요. 근데 정말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i와 마이너스 i 플러스 1과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로 서로 다른 두 어근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럼 뭔가 우리가 지금 뭐부터 잘못된 거죠?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경험 없었을까요? 공부하다 보면 경험 많습니다. 하다 보면은 내가 맞는 줄 알고 공부 쭉 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뒤통수를 때립니다. 수학이.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다시 중학교로 내려가야 되나? 아닌가? 내가 처음 수학을 싫어했던 다시 초등학교 4학년으로 내려가야 되나? 이런 막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를 한번 다시 개념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개수가 실수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요.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 대해서만 판별식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판별식으로부터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중근인지 허근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공부하다 보면은 수학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놓치는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그러면 뭐만 기억나요? 머릿속에 남는 건?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야. 그리고 d가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허근만 기억이 나지 실은 그 조건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 될 수 있으면 항상 교과서를 보면 딱 개념 정리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스토리들이 쭉 나올 때도 그 조건에 반드시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험 볼 때도 어때요? 시험지 받자마자
마지막 발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발문부터 다 밑줄을 치면서 하셔야 돼요. 단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까지 줄만 긋다가 시험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래도 문제 많이 풀어보시다 보면 이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지는 반드시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계속 교과서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선생님 그러면 교과서만 오늘 선생님 이야기만 잘 들으면 수학 점수 막 오를 수 있나요? 그건 장담 못합니다. 왜냐면 또 그만큼 충분한 훈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건 같이 병행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선생님이 옆에 제목을 살짝 바꿔놨습니다. 어떤 조건이 어떤 이야기 들어가 있습니까? 조건. 표현을 숙지를 하는데 조건까지 잘 보셔라 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선생님이 하나 더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함수의 정의예요. 아, 점점 재미없죠. 자, 두 집합 x, y에 대하여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만 대응할 때 이 대응을 우리는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 기호를 이렇게 나타낸답니다. 자, 이렇게 주고 나서 갑자기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중 함수인 걸 찾아보세요. 몇 번입니까? 네, 지금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은 아직 이걸 안 배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투예요. 일하는 학생은 대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거 나오면 반갑게 김원중 선생님이 이거 이야기했었지 하면서 반갑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3번이 함수예요. 그러면 1번은 왜 함수가 아니죠? 우리 정의역 출발하는 쪽 x에 놀고 있는 원소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2번은 왜 안 되나요? 그렇죠. 정의역 왼쪽에 있는 x의 원소 2가 욕심을 냈어요. 두 군데로 화살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세 번째는요. 앞에 1번, 2번의 경우가 벌어지지 않아서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 어떤 얘기냐면 이것은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이과 학생한테는 수학 교과서 공식적인 게 총 6개가 등장을 합니다. 수학원, 수학2, 미적원, 미적2, 확률통계,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 총 6권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얼마나 많은 개념들이 쏟아집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상당히 딱딱하고 재미없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놓고 갑자기 이걸 막 파악을 하라고 하고 문제 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학은 어떤 학문이냐면요, 상당히 아주 엄밀하면서도 간결하게 막 말이 이래저래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걸 보고도 받아들이기 힘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물어봤습니다. 왜 함수가 3번입니까? 왜 1번은 아닙니까? 왜 2번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주어진 위에 정의 있죠. 이걸 정의라고 하는데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두 집합 XY예요. 오로지 두 집합 XY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각 원소 X의 각 원소에 라는 말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표현은 어떤 뜻이랍니까? 집합 X의 원소 중에서 어느 하나 빠지지 않아야 돼요. 모두 해당됩니다. 모든 원소에 해당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있습니다.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만 대응할 때 이 이야기는 집합 X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오직 집합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재미없어요. 뭔 얘기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합 X를요. 지금 여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오셨는지는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보는 친구들은 모릅니다. 지금 현재 1,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네, 한번 웃음소리 한번 더 들려주시면 현장감이 있을 것 같은데, 1,500명의 웃음소리입니다. 네. 이 1,500명의 이 학생을 모두를요 제가 정의역의 원소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공역 이제 받는 Y 쪽을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요, EBS에 탑재되어 있는 수학 강의로 제가 약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EBS 스페이스 공감에 앉아 있는 이 학생 보고 EBS 수능, 그러니까 EBS 수학 강의 중에 하나를 딱 택하라고 했습니다. 딱 하나만 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 EBS 국어 곽동훈 선생님 강의는 어디 있나요? 이 학생은 잘못됐어요. 왜요? 우리는 어디에서만 이야기하자고 했다고요? X, Y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학 강의에서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학생 한 명은 피곤해요. 그냥 지금 잘 눈을 껌뻑 졸고 있느라고 선택을 못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랬죠? 제가 좀 전에 X의 원소 중에 어느 것 하나 예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라는 이야기 했어요. 맞죠? 선택을 안 해도 안 되고, 또 저는 김원중 선생님 강의가 좋습니다, 안국선 선생님의 강의가 좋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도 안 돼요. 오직 하나만 택해라고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수학 개념이 상당히 어려워요. 재미없고 딱딱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는 구체적인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나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좀 치환을 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번에는요. 지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교과서의 스토리 전기를 읽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과서를 배우다 보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교과서 수업을 많이 했는데 제가 교과서로 수업을 하면서 교직 이제 13년 동안 1년차, 2년차, 3년차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그때마다 레벨이 다릅니다. 지금의 제 레벨은 또 나중에 제가 10년 후에 또 반성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지수를 가르칠 때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재미가 없어요. 뭘 가르쳐야 될지 몰라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다 필요 없어. 이거 이 박스 있지, 이거 외워. 선생님은 너희한테 설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냥 이 박스에 있는 것만 외우자, 이런 식으로 좀 했었습니다. 상당히 부끄러운 걸 제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지수 강의를 하면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총 거의 한 3시간 정도 아주 디테일하게 강의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 나오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만 나옵니다. 거의 첫 페이지 2번 문제에서만 나옵니다. 물론 그 뒤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개념들을 가르치고 배우지만 나오는 문제는 제한될 수 있어요. 하지만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과서의 스토리를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자, 선생님 어떤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제가 써드린 것은 뭐냐면 중학교 때 배운 지수 법칙입니다. 우리가 무슨 법칙 하면 겁나죠? 겁낼 거 없습니다. 그냥 x제곱과 x 곱하면 뭐가 돼요? x세제곱. x제곱에서 x 나누면 뭐예요? x, 이런 것. 그런 게 지수 법칙이었어요. 그게 이제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뿌듯하죠? 뭐 기억나는 것 같으니까 뿌듯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시선을 피하고 있네요. 네. 자, 그 흐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우리 1학년 수학2에서 배우는 것은 지수의 범위를 확장을 시켜요. 자연수 범위, 즉 지수가 1, 2, 3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0인 경우는 어떨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 경우는 어떨까요? 마이너스 2분의 3인 경우는 어떨까요? 마이너스 8인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합니다. 결국은 이뤄냅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수 법칙을 결국은 이루어내요. 대신에 약속을 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옆에 있는 그때 그 단계마다 필요한 정의가 생기고요. 그 중간에 있는 밑 조건, 밑은 뭐냐면 a에 x제곱 하면 a를 밑이라고 하고 x를 지수라고 하는데 밑을 제한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만 제한을 해주면 그 법칙을 지수가 실수 전체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께 묻지 않습니다. 묻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한 흐름이란 걸 알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논리 전개는 상당히 복잡하기도 한데 정말 의미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그 수학이 너무 어려운 친구는 선생님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삼각형 모양 있죠?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학에 대해 좀 욕심 좀 내고 내가 한번 수리 논술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 수리 논술 한번 준비해보겠다라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증명 하나하나 다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지수의 확장은요, 한양대학교에서 무려 2번이나 수리 논술로 그 모의 논술과 실제 논술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자, 이건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뿐만 아니라 거듭제곱근, 자, 제곱근을 더 확장을 한 겁니다. 제곱근뿐만 아니라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러한 내용들인데요. 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지수가 확장되는데 첫 번째 1단계 자연수, 윗단계가 뭐죠? 정수입니다. 네, 참 묻지 않기로 했죠. 네, 죄송합니다. 묻지 않기로 했는데 저도 모르게 버릇이 나왔습니다. 자, 지수가 0, 음의 정수로 확장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 보이나요? 자, 앞에 선생님이 한번 넘겨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는 실수 A, B였어요. 그런데 여기 넘어오면서 밑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0이 아니어야 된답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이 선생님 0의 0제곱은 뭘까요? 학생 그러면 안 되잖아. 밑 0 아니기로 했잖아. 이렇게 제가 따지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정의를 할 때, 약속을 할 때는 0이 아닌 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에 보여주고자 하는 식은 앞에서 보시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그 윗단계 뭐죠? 지수 확장 어디까지 올라가 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아, 계속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제가 혼자 대답하겠습니다. 유리수로 갑니다. 유리수로 갔어요. m과 n이 정수일 때, 자, 여러분은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스토리를 읽으라는 소리입니다. 교과서를 보더라도. 자, 뭐가 보입니까? 여기 빨간색 밑이 양수예요. 양수. 좀 전에는 뭐였는데요? 0이 아니어야 된다고 했는데 양수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윗단계는 뭘까요? 지수가 실수인 걸로 확장됩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 바뀌는 건 없고요. 자, 밑쪽 거는 a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지수는 실수이다 라고 했고, 결국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결국엔 지수의 확장이라고 하는 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을 언제 성립하도록, 지수가 실수가 되도록 성립하도록 하는 게 이 교과서의 논리 전개상의 목표예요. 이렇게 거창하게 상당히 중요하게 배우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아쉽게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했구나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수의 확장 이야기하면서 스토리 전개, 논리 전개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미적분 1으로 넘어왔습니다. 미적분 1. 자, 수열의 극한입니다. 자, 이것은 부끄럽지만 제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내용, 수렴한 두 수열 이 AN, BN에 대해서 이걸 만족할 때 이 5가지가 성립한다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밑줄을 쳐야 되는 게 있어요. 리미트 AN이 알파다, 리미트 BN이 베타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수열이 수렴할 때만 이 5가지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학생한테 막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막 오버액션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까지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나오는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 바로 여러분 교과서 한번 뒤져보시면, 가서 한번 뒤져보시면 그 다음 내용 갑자기 이게 나옵니다. 다음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해놓고 리미트 n제곱 플러스 4분의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마이너스 4, 즉 2차식분의 2차식을 구하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네. 대답 안 하시면 이거 아직 안 배운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네. 이 극한값은 존재를 합니다. 얼마로 존재하냐면 2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경우 그냥 리미트 1이 가고 리미트 1이 가고 분모로 가고 분자로 가서 그냥 발산하네 분모 최고창 n제곱으로 나눠야지 하면 답이 2로 간다라고 우리가 하는데, 교과서를 한번 다시 정확히 보시면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바로 2로 가지 않고요. 오른쪽 우변을 보시면 어떤 작업이 있죠?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분모의 최고창이 제곱이었거든요. n제곱으로 나눠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유는요. 제가 지금 스토리 전개를 보라고 했죠. 앞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극한값 존재하는데, 우리가 지금 몇 번에 해당되냐면 5번을 한번 보시겠어요? 5번. 리미트 bn분의 an이 우변으로 넘어갈 때는 리미트 bn분의 리미트 an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넘어가는 거, 이 드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반드시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첫 번째 줄, AN의 극한값, BN의 극한값이 수렴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 그게 전제가 되어야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표정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이러한 극한값을 갖는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고민이 됩니다. 반발심이 생겨요. 선생님, 근데 왜 분모로만 나눠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분자로 나누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 예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2차분의 3차 같은 경우는, 2차분의 3차 같은 경우는 수렴하나요? 혹시 아시는 분 대답해 주시겠어요? 발산합니다. 그런 경우는 왜 분자의 최고창으로 나눠주면 안 되죠? n이 무한대로 가면은 분자의 최고창으로 나눠주면 안 돼요? 분자 너무 확실히 크니까, 네,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점점 대답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는 점점 고개를 잃게 됩니다. 네, 제가 빨리 대답을 해드려야 돼요. 자, 이때는요, 아쉽게도 분모가 0으로 가게 됩니다. 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5번 보시겠습니다. bn이 0이 아니어야 되고요, 베타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3차로 나누면 분모가 0으로 수렴해버리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이 그러면
모든 문제 풀 때마다 이 단계 넘어갈 때마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다 숙지해야 되는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실은 좀 전에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분모에 그냥 최고차로 나눠준 것처럼 기계적으로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답을 못 해도 돼요. 문제 푸는데 별 지장은 없어요. 실은. 하지만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 나올 때 이게 왜 나온지 모르고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머릿속에서. 그러면 교과서의 어떤 흐름들, 그다음 개념서에 나오는 그 개념 정리되어 있는 것들 결국 여러분께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뭘 해주셔야 되냐면 시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왜지? 왜? 김원중 이 사람은 왜 여기서 강의하고 있지? 왜 있지? 이런 식으로 궁금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왜 있다고요? 맞아.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저는 교과서가 중요하다는데 왜 교과서가 중요한지 하나하나 짚어주기 위해서 여러분께 지금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개념을 배울 때 얘가 왜 나왔지? 역시 이렇구나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수학 공부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점수가 막 올라가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 믿음이 본인한테 있어야만 그 다음에 넘어가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흐름 의도를 잘 읽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개정 교육 과정을 정확히 반영한 교과서를 믿자. 자, 이건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하나만 준비했습니다. 자, 상형 로그의 지표 가수가 교과서에 없는데 문제집에는 용어만 빼고 그대로 있어요.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자, 물론 이 내용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합니다. 그 이상 그 선배들은 뭔 소리야? 상형 로그의 지표 가수 배웠지? 이 후배님들은 지표 가수라는 용어 자체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과서가 바뀌고 개정 교육 과정으로 바뀌어도 문제집엔 등장합니다. 실제로 많은 교재들을 뒤져보시면 등장합니다. 그래도 출제되지 않나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죠. 저는 학생한테 그랬어요. 절대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온다. 선생님이 쓴 교과서에 절대 이거 뺐기 때문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애들은 선생님 그래도 그래 알았어 99.9% 안 나와 했는데도 불안해요. 자, 근데 결과가 어땠냐면요. 지금 2학년들이 처음 본 이쪽에 로그가 바뀌어서 나왔을 때 처음으로 본 학생들이 올해 2015년 3월 모의고사와 6월 모의고사에서 나왔었는데 그 실제 문제들이 어떤 문제 출제했는지 한번 간단히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3월 모의고사였습니다. 그냥 간단한 로그 계산 문제예요. 네. 또 그냥 로그의 성질 연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지표 가수가 뭐란 얘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대충 이제 아는 친구들은 뭐 교재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아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27번 어려운 실생활 문제인데요. 어디에도 지표 가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뭔가 자릿수에 대한 뭐 그러한 내용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거의 로그의 성질에 관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번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생활 문제는요 반드시 한 문제씩 등장을 합니다. 로그 문제에서요. 자,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지금 문제 풀어보라는 게 한번 선생님이 쭉 넘겨드리는 겁니다. 자, 역시 단순한 계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성질에 관한 문제, 등비수열과 연합된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들이 이렇게 전개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일부에서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의 표현을 정확히 숙지하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건 한 2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건을 잘 봐라, 정의를 잘 봐라 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러한 습관을 몸에 딱 익혀가지고요. 모든 단원, 모든 개념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학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교과서의 스토리 전개를 읽자 그랬습니다. 스토리를 전개하는데 여러분이 실은 그 내용을 캐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럴 때일수록 선생님의 개념 정리, 요점 정리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그 스토리들, 왜 우리가 지수를 배우는지, 왜 로그를 배우는지, 미분과 적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를 꼭 자기 걸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퀴즈! 선생님 진짜 이렇게만 하면 수학 점수만 오를 수 있나요? 아쉽게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거 빠지고 그냥 개념 정리하고 문제 풀고 개념 정리하고 문제 풀고 개념 풀고 이러면 점수는 오를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걸 왜 배우지? 수학 정말 나중에 내가 졸업하고 나면 뭐라도 있을까? 이런 계속 의문점만 생길 수 있는데요.
교과서 제대로 이해하고 개념이 왜 나왔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써먹고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지만 이해해도 공부하는데 훨씬 큰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막연한 얘기인가요? 지금 클로징 멘트 아닙니다. 네, 또 있습니다. 자, 개정교육과정을 정확히 반영한 교과서를 믿으세요. 근데 제가 밑에 써놨어요. 단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국 단위 시험일수록 정확히 반영을 합니다. 전국 성취도나 전국 연합학력평가 또는 수능에서는 절대 교육과정을 벗어난 건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개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고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될 게 100가지인데 그게 80가지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한 과목 줄어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1부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2부의 내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적으로 공부하자. 아, 이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 들은 걸 수도 있는데요. 자, 예습과 수업과 복습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 교재 활용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연습장 활용법까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앞에는요, 어쩌면 그냥 공부 열심히 하자, 교과서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끝날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방학이잖아요. 방학이면 많이 묻습니다. 뭘 물어보냐면요, 선생님 방학인데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네. 자, 그 궁금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박스는 뭐냐면요, 수업을 중심으로 예습 복습을 꼭 해라라는 필요하다는 거고, 그 앞뒤 예습 복습은 저 얘기가 선행하라는 소리구나 아니에요. 꼭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복습도 분명히 수업과 관련된 좀 텀이 다른 예습 복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 앞에 있는 게 선행일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흐름이고요.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 자, 시기는 뭐냐면 수업 당일을 기준으로 박스 안에 있는 예습과 복습은요, 수업 시작하기 전날 또는 그날 반드시 한번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어차피 학교 가면 선생님이 해줄 건데 왜 자꾸 예습해야 됩니까? 시간 없어 죽겠는데? 그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이 예습을 하고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벌써 표정이 달라요. 좀 아는 거야 이러면서 선생님이 또 그 학생 봐요. 준비됐구나 하면 이제 계속 보면 선생님이 계속 하면 또 눈을 못 피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계속 믿음을 주고 웃어주면 선생님도 기분이 좋아요. 또 제 에너지를 많이 줍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계속 좋아져요. 그다음 수학이 좋아져요. 수학이 자신감 갖게 돼요. 수학 점수가 올라요. 그러니까 영어도 공부하고 싶어요. 국어도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막 벅차오르게 막 올라갑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바로 뭐일 수 있다고요? 수업 전날에 예습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뻔한 얘기인데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여러분 달려 있어요. 저는 봤습니다. 이걸 지켜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에이, 그러면 그렇지. 근데 어쩌면 뻔한 얘기 아닙니까? 항상 수학 어떻게 공부 잘해야 되냐, 결국에 하나의 답이 뭐예요? 예습 복습 잘하고. 선생님 그럼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해요? 예습 복습 잘하고 국영수 중심으로 먼저 개념을 잡고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사탐 과탐 잡고 막 이렇게.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 뻔한 얘기 한번 지켜보시라고요. 어쩌면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얘기는 다 뻔한 얘기지 않습니까? 예습 복습 수업을 중심으로 하루 전날과 그 다음날 사이에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역할이 있습니다. 수업은 내용을 채우는 거고요. 수업의 앞뒤는 뼈대 잡고 내 것을 만드는 거고, 그 앞뒤의 예습 복습은 윤곽을 잡는 거예요. 즉, 이 대단원 중단원 앞에서 이걸 어떻게 끝장내겠습니까? 못 끝장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윤곽 정도. 어렴풋하게 이런 거 한다는데 지수 아까 확장 뭐 한다 했죠? 지수의 확장 기억나시나요? 뭐 한다 했죠? 뭐만 기억하면 돼요? 묻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제가 계속 지수법칙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똑같이 하는데 이번 욕심을 내서 지수가 실수까지 되는 거야. 그거 하는 거야. 이 정도만 잡아도 엄청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복습은 이제 완전 정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역시 시험을 보고 나중에 또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보고 계속 볼 때마다 반복하시면 완전 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교재 활용입니다. 자, 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야기를 해요. 교과서만 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교과서 중심으로 하라고 했지 교과서만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교재를 이제 활용해야 되는지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EBS 교재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모든 학년에 해당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3학년 같은 경우는 또 연기 교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거고요. 그냥 현재 1, 2학년 중심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1, 2학년보다는 또 이제 2학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교과서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데
단점도 좀 있습니다. 장점이 아주 필수 내용일 수 있지만 단점은 너무 쉬울 수도 있고 너무 핵심적인 내용만 나오다 보니 그 유형이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유형을 잡는 개념서가 좀 필요합니다. EBS에서는 아주 강의를 하고 있죠. 개념을 잡을 수 있는 선생님의 친절한 수업이 있습니다. 거의 50강 정도 될 정도의 아주 친절한 수업이 있어요. 그 믿고 공부하시면 개념뿐만 아니라 기본 유형까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올림포스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난이도는 약간 중정도 되고 좀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문제 더 많고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올림포스 평가 문제집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교과서도 중요하지만 교과서의 단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교재들을 이런 흐름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학년 올라가기 전에는 바로 욕심껏 연기 교재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와 있지도 않지만 바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수능 스타일의 이 문제지를 적응하는 인문 교재를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기출 문제집 있죠.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교재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건 부모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학생들 공부하는 관리를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요, 바인더형 연습장을 씁니다. 여러분들 문구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연습장 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여기가 뜯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장점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수학 공부하다 보면 연습장이 몇 권 필요합니까? 수학 연습장 많이 쓰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종류가 많다. 내가 쓴 연습장이 많다. 네, 몇 권 정도 됩니까? 아,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3권. 네, 뭐 이런 식으로 3권 들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는 교과서 숙제용, 이건 나 혼자 하는 거, 이건 학원 다니는 연습장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 농담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과목별로 다는데 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인더형으로 돼 있으면 해당하는 게 딱 그 포스트잇에 붙여놓기만 하면 그게 한 권에 다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장점들이 좀 있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선생님 정리해봤습니다. 자, 연습장 활용 잘 하셔야 돼요.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 끄적끄적 푸는 거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교재 끄적끄적 풀면요, 그 다음에 그 문제 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보여요. 보여요. 어떤 게 보여요? 틀린 게 보여요. 가슴 아픈 게 기억이 나요? 맞았어요. 그럼 맞은 게 또 보여요. 또 틀렸다 고쳤어요? 저 안 보고 풀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풀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기억이 나요. 어디서 봤더라? 그때 그렇지, 이렇게 막 풀게 돼요. 하지만 수학은 어떻습니까? 수학은 선생님 배울 때는 알겠는데 어려운 경우는 언제? 갑자기 문제 풀려고 하면 선생님 응용이 안 돼요. 그만큼 수학이 그런 과목인데 어디선가 본 듯한 이 문제를 다시 풀려고 하면 자극이 돼요? 안 돼요. 물론 내신 볼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학은 응용에 관한 학문, 그걸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본 듯한 문제를 다시 보는 건 될 수 있으면 막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끄적끄적 푸는 것은 반대고요. 여러 번 보려면 연필로 난이도 정도는 표시해 주세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건 구체적인 사례예요. 방학하잖아요. 선생님, 이제 미적원이 끝났는데 이과 학생 같은 경우는 미적원 확통 예를 들어 끝났다고 보세요. 그럼 2학기는 더 센 미적 2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완결판 기하 벡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럼 복습해. 선생님 그럼 예습은 어떻게 해요? 그럼 예습해. 선생님 복습은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복습을 하고 싶은데 교재가 깨끗해요. 이건 헛책방에 팔 정도로 깨끗해요. 그러면 그거 다시 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새로운 마음이에요. 처음 배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난이도 표시해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1년 만에 이제 3학년 올라가기 전에 또 이야기 또 고민합니다. 또 김원중한테 이게 컨설팅 신청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후회가 돼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또 공부할 수 있을까요? 좀 팁 좀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번에 할 때 똑바로 하랬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네, 복습을 하세요 하는데 처음부터까지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복습해야 돼요? 자기가 풀어봤을 때 어려웠던 문제는 또 틀려요. 농담 아닙니다. 그런 경우 저도 너무 많아요. 막 화가 날 정도로 틀린 문제, 틀렸다고 별 3개가 있는데 또 별 3개짜리예요. 정말 답답할 정도로. 근데 어느 날 보면 그게 별 3개에서 별 하나로 다운되는 날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단 끄적끄적 풀지 마세요. 교재 끄적끄적 푸는 사람은 누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냐면 교재 파는 출판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 다시 하나 사야지. 다시 하나 사면 책 많이 사면 좋죠. 경제가 순환되고. 그러지 말고 끄적끄적 풀지 마시고 난이도 표시만 하고 넘어가세요. 수학 흔적장. 선생님 저는 원래 글씨를 못 써서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수학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노트 정리 수준으로. 그랬더니 제가 노트 검사를 많이 하니까 학생이 이런 학생이 있어요. 막 야 너 왜 이래? 선생님 이런 거 싫어하잖아. 네, 좀 이따 옮겨 적으려고요. 아니 언제 그럴 시간 있어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될 수 있으면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적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남학생도 글씨 못 쓰면 자기 연습장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저도 제 거 보기 싫은데요. 네. 여학생들은 자기 거 보고 싶어요? 아니요. 막 끄적끄적 쓰면은 또 안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봐도 이거 용납 가능하다 정도 될 정도의 노트 정리 수준의 연습장을 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양보단 질. 네, 질도 좋은데 양도 중요합니다. 선생님은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연습장을 하루에 3장씩 했습니다. 하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일요일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 어머니 앞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저는 연습장을 하루에 3장씩 했었습니다. 고3 때까지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뭐 제가 위로해드릴게요. 자,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고요. 풀이의 단순한 누적, 풀이의 단순한 누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드백을 반드시 자기한테 줘야 됩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제가 또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취감, 성적만 가능. 성적 오르면 좋죠. 기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본인한테 주는 어떤 과제가 있어요. 딱 노력의 산물, 연습장에 막 쌓여보세요. 아, 잘하고 있는데 김원준 그래. 너 지금 점수가 안 오르는데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연습장에 쌓여가잖아.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의 산물 반드시 여러분에게 아주 긍정적인 피드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 제가 그랬죠. 왜 구멍을 뚫어놨다고요? 구멍을 뚫어 있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나오는 자료, 오답 노트, 굳이 오답 노트 만들지 않아도 돼요. 구멍 팡 뚫어가지고 계속 꽂아놓으면 아주 살아있는 여러분만의 정말 유일한 살아있는 교재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바인더 연습장인데 다 끝났습니다. 자, 바인더 연습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이 경우는 지금 수학이 어려운 학생은 연습장을 왼쪽만 쓰세요. 아들아, 너 임마 이거 땅에서 지금 이게 돈이 땅 파면 나오는 줄 아냐? 너 연습장 왜 이렇게 절반만 쓰냐? 네, 어머니 김원중 선생님이 왼쪽에만 쓰래요. 그럼 오른쪽은 뭐 하는 거야? 네, 이건 피드백을 해답을 보고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적으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수학이 어려운 친구들은 과감하게 왼쪽만 쓰세요. 오른쪽은요, 해설에 대한 피드백, EBS 강의를 보고 그 강의 노트를 여러분 오른쪽에 딱 쭉 써보세요. 알겠습니까? 수학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그러면 선생님 저는 수학을 조금 잘하는 편이고 그렇게 오답이 많지 않습니다 라고 한 친구들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풀다 보면 아,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야 라고 하면 과감하게 크게 띄워놓으세요. 그리고 좀 쉬운 문제야. 그래도 쉬운 문제 역시 한 2줄 정도 띄워놓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요, 연습장이 막 빼곡하게 돼 있으면 잘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오고 보기 싫어져요. 근데 글씨를 못 써도 시원시원하게 쓴 친구들은 자기 연습장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또 쉬운 문제에도 반드시 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피드백은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의 채점을 하고 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연습장 좀 자신 있는 친구, 자신 없는 친구 충분히 기본적인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막연한 얘기인가요? 너무 막연한 얘기였나요? 네,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강의만 듣고 아, 좋다. 쿠폰 모았다. 나 이번 테마특강 나 17개 들었네. 아유, 나 잘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이거를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이제 1부, 2부에서 지금 2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에스복습하고 교재 활용하고 연습장을 하고 했는데요. 좀 뻔한 얘기일 수 있어요. 뻔한 얘기지만 이 뻔한 얘기를 여러분이 그냥 역시 스쳐 지나간 거면 역시 저는 이 중요한 날에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과 만난 것밖에 안 돼요. 너무 아깝잖아요. 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오늘 선생님과 만났을 때 이 뻔한 얘기지만 선생님이 나름대로 짚어준 이 내용들, 미처 못 짚어준 내용들도 이 흐름에서 잡고 하나씩 여러분께 실천한다면 얼마든지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슴 벅찬 일이 있으면 저에게 꼭 수강후기로 남겨주시면서 오늘 이 기억, 제가 여기 있던 체크 학생, 빨간 티 이거 기억할 수 있게끔 여러분 반갑게 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